자, 여러분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뉴스 보고 들어오셨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켜면 세계 3차 대전 온다. 주식 다 팔아라. 유가 200달러 간다. 이런 썸네일 천지입니다. 반대로 이란 끝났다. 전쟁 금방 끝난다. 매수 찬스 이런 것도 있고요. 둘 다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둘 다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메네이 사망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놈들, 특히 중국과 북한이 지금 속으로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산이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 전쟁이다, 유가 폭등이다, 망한다. 이게 여러분이 뉴스에서 접하는 내러티브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번 작전의 본질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이름부터 보세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건 고도로 설계된 참수 작전이에요. 트럼프가 토요일 아침, 그것도 라마단 기간, 유대교 안식일인 샤바트에 공격을 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토요일 아침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잡은 거예요. 벙커버스터 30발을 하메네이 관저에 집중시킨 겁니다. 지하 60m를 관통하는 폭탄으로요. 결과 하메네이 사망,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국방장관 사망, 하메네이의 딸, 손자, 며느리, 사위까지 고위관리 40명 이상 동시 제거,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사망 소식을 전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수술입니다. 외과 수술.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바로 디캐피테이션, 참수 전략이에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때랑 같은 플레이북입니다. 지도부를 날려서 체제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고 민중 봉기를 자극하는 거죠. 트럼프가 영상 메시지로 이란 국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폭격이 끝나면 여러분의 정부를 접수하세요. 이건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군 지상군 투입 절대 안 합니다. 여론이 허락을 안 해요. 그가 원하는 건 이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압도적 무력으로 지도부를 날리고 이란 국민 스스로가 체제를 뒤엎게 만드는 것. 이게 플랜이에요. 실제로 테헤란 거리에서 축하의 환호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의 성패를 가를 진짜 변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하메네이 죽은 것 자체는 시장에 큰 충격이 아니에요. 작년 6월 12일 전쟁 때도 이란 핵시설 폭격했고 그때 브렌트유 80달러 찍고 며칠 만에 원위치 했거든요. 시장은 이미 이번 공습을 상당 부분 선반영했습니다. 유가가 올해만 20% 올랐고 금은 22% 랠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진짜로 호르무즈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2010년대 제재 때도 작년 6월에도 봉쇄 위협만 했지 실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혁명수비대가 실제로 선박 통행을 차단했어요. 하메네이를 잃은 이란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5%, 하루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물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국 수입 원유의 69%가 중동산이고 그중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에너지의 동맥이에요. 이 동맥이 지금 막힌 겁니다. WSJ 보도 보셨습니까? 쉘이 용선한 한국행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최고 속도로 통과하고 있어요. 봉쇄되기 전에 빠져나가려고요. 수십 척의 유조선이 항로를 변경하고 카타르와 UAE의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주요 석유 메이저와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이미 호르무즈 통과 선적을 중단했고요. 장외 선물 시장에서 WTI가 이미 12% 뛰어서 75달러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호르무즈 전면 봉쇄 시 유가 120에서 130달러, 일부에선 150달러 전망도 나옵니다. 근데요, 이 봉쇄가 길게 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란 자신의 원유 수출 90%가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는 꼴이에요. 이란 경제가 이미 60% 인플레이션에 무너지고 있는데 유일한 외화 수입원인 석유 수출까지 스스로 막겠다고요? 거기에 미 해군 항모전단이 2개나 배치되어 있고 사우디와 UAE가 이란 수출분을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봉쇄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하메네이를 잃은 혁명수비대 최후의 협상 카드, 우리를 너무 밀면 다 같이 죽는다는 메시지인 건데 이걸 실제로 2주 이상 유지할 능력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뉴스에서 안 다루는 이야기.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두 곳 있어요. 중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솔직히 호르무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중기적으로요.
호르무즈는 한두 주 이슈예요.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계산 변화는 향후 몇 년짜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부터 봅시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즉각 군사작전 중단하라,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라 이런 외교적 립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까놓고 말해서 중국이 이란을 위해 뭔가를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뒤에서 슬쩍 도움 줬어요. 공격 직전에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랑 카미카제 드론, 방공체계를 이란에 넘겼다는 보도가 있어요. 정보위성으로 미군 함대 움직임도 이란에 알려줬고요. 하지만 직접 군사 개입 절대 안 합니다. 왜냐? 트럼프가 4월에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 이란 때문에 미국과 정면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채텀하우스, 영국의 명문 싱크탱크죠. 여기서 이번에 나온 분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란 정권이 약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간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90%를 사가는 최대 고객이에요. 이란이 무너지든 살아남든 중국은 이득입니다. 무너지면 더 싸게 석유를 사요. 살아남으면 더 강한 종속 관계를 만들죠. 이걸 장기 게임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이란이 동네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중국은 뒤에서 밴드에이드를 슬쩍 건네주면서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이 끝나면 다친 이란이 치료비 갚으러 중국한테 와야 해요. 어떻게 갚아요? 석유를 더 싸게 넘기는 거죠. 미국이 이란을 때릴수록 중국 배만 불러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부터입니다. 북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이 상황을 보면서 뭘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인구 8,800만, 한반도 전체보다 훨씬 많아요.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5배, 세계 4위 산유국이에요.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정규군 60만에 혁명수비대 19만, 민병대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 탄도미사일 수천 발을 보유하고 있고 중동 전역에 프록시 세력을 뿌려놓고 있었습니다. 핵개발도 거의 문턱까지 갔었고요. 이 나라가 하루 만에 수뇌부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북한을 보세요. 인구 2,500만. 이란의 3분의 1도 안 돼요. 경제력 비교 자체가 실례입니다. 이란 GDP가 북한의 거의 20배예요.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이란이 북한을 압도합니다. 이란에는 석유라도 있지 북한에는 그마저도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김정은이 이 광경을 보고 안 쫄았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란처럼 덩치 크고 자원 있고 군사력 있는 나라도 미국이 마음먹으면 지도부를 하루 만에 날려버리는데 북한이 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탄두 40에서 50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8 ICBM도 있어요. 러시아와 상호방위 조약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처럼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느냐?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이 DMZ에서 35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개성근방 특수부대만으로도 서울의 재래식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하지만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벙커버스터가 지하 60m를 관통했다는 사실.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이요. 산속 지하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지하시설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게 뚫렸습니다. 북한의 핵시설도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6,000개가 넘는 지하 군사시설이 있다고 추정되고 지도부 비밀 벙커도 지하 깊숙이 있어요. 포르도가 뚫렸다? 그럼 우리 것도 뚫릴 수 있다. 김정은이 지금 이 계산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작년 6월 12일 전쟁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6일이나 지나서야 성명을 냈거든요. 그것도 트럼프를 직접 비판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했어요. 38로스 북한 전문 분석기관인데 여기서 이 반응을 분석하면서 주목할 만큼 톤이 누그러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김정은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란은 핵무기가 없었어요. 핵개발 프로그램만 있었지 실제 완성된 핵탄두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수년간 외교 협상도 했고요. JCPOA, 이란 핵합의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합의를 파기하고 비스텔스 폭격기로 핵시설을 날려버렸어요. 외교를 믿었다가 핵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걸 보면서 봐라.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역시 우리가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할 것이다.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한 발 더 들어봅시다. 김정은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핵전쟁? 아닙니다. 체제 생존이에요. 김씨 왕조의 영소. 그게 김정은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핵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핵이 있든 없든 지도부를 날릴 수 있다. 이란은 핵이 없어서 당했다고요? 아니요. 이란에는 이란보다 훨씬 강력한 방공망이 있었고 탄도미사일 수천 발이 있었고 중동 전역에 프록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루 만에 수뇌부가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이걸 보고 나는 핵이 있으니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사용한 건 군사력만이 아니거든요. 정보력이에요. 하메네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회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 정밀 타격을 한 겁니다. 이란의 통신망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위성으로 관절을 추적하고 벙커버스터로 지하까지 관통했어요. 북한이 아무리 핵이 있어도 김정은 본인이 어디 있는지 미국이 알면 그리고 그 벙커를 뚫을 수 있으면 핵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 시나리오이고 한반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울 리스크 때문에요. 하지만 김정은이 이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능력을 더 강화해서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를 만드는 것. 핵잠수함 이동식 발사대 다변화, 지하시설 더 깊이 파기. 이건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할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인데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란의 교훈이 핵을 포기하면 당한다만이 아니거든요. 이란의 교훈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결국 이렇게 된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란은 트럼프 일기 때 JCPOA가 파기된 이후로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렸잖아요. 협상 채널이 막히고 제재가 강화되고 프록시 전쟁이 격화되고 결국 직접 타격까지 왔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3번 만났어요.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2019년 판문점. 비록 하노이가 결렬되긴 했지만 트럼프와 개인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트럼프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자주 언급하고요. 여기서 타이밍을 보세요.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에요. 이 자리에서 뭘 논의하겠습니까? 무역? 대만? 물론이죠. 하지만 이란을 방금 박살낸 트럼프가 동아시아의 또 다른 문제아인 북한 카드를 안 꺼내겠습니까? 솔직히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란 레짐 체인지에 성공하면 그 기세를 몰아서 북한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란도 끝냈고 북한도 끝냈다. 이게 트럼프한테 얼마나 매력적인 레거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진핑도 이 게임에서 역할이 있어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경제적 생명줄이잖아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내가 김정은을 테이블로 끌어오겠다고 하면 그 대가로 관세나 대만 문제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양쪽 다 이득인 딜이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대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공식적인 비핵화 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몰 딜 수준의 접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 유예, 인도적 지원 수용, 연락사무소 재개 이런 수준에서 물꼬가 틀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김정은이 이란을 봤거든요. 이란은 인구 8,800만, GDP 세계 40위권, 석유로 먹고 사는 자원대국이에요. 그 이란이 미국한테 깝치다가 하루 만에 지도자가 벙커버스터에 죽었습니다. 가족까지 다 같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수뇌부가 날아간 조직이 조직적 반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이 광경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이란보다 작고 가난하고 동맹도 약합니다. 네, 핵이 있죠. 하지만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져요. 그걸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옵션이 뭡니까? 핵을 더 만들면서 동시에 미국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게 김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에요. 작년 1월 제9차 당대회가 끝났고 5개년 국방 발전 계획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대화 재개 타이밍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반도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항상 깔고 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북한 리스크예요. 만약 4월을 전후로 북한이 대화 시그널을 보내면
설사 실질적인 비핵화까지 안 가더라도 대화 국면 전환이라는 뉴스 하나만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6천을 돌파하고 7,500 그리고 만스피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 모멘텀의 대북 테마까지 붙으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매크로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돈 이야기를 합시다. 이번 이란 사태가 확인해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글로벌 자본이 소프트웨어에서 실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호르무즈 하나 막혔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에너지가 안 오면 데이터 센터 돌아갑니까? 반도체 만들 수 있습니까? 해상으로 물류가 안 움직이면 뭘 팔 수 있습니까?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방공 시스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쥐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방산이랑 조선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깊이 다뤘으니 자세한 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로 미국 안보 공급망에 한국 기업들이 편입되는 흐름이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항모 두 개를 중동에 띄우는 데 드는 유지보수와 소모비용, 그 수요가 어디로 가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은 무섭습니다. 이란에서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면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게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뉴스에 안 나오는 X에 올라온 현장의 영상들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끝이 있었고 시장은 항상 전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으면 공포는 기회입니다. 월요일 한국장이 쉬는 이 시간 뉴스를 끄세요. 대신 포트폴리오를 펼쳐보세요. 종목 하나하나의 펀더멘털이 변했는지만 확인하세요. 변하지 않았으면 화요일에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시스템을 가동하시면 됩니다. 공포장에서 멘탈을 지키고 계좌를 불려줄 유일한 정답. 여러분이 이 채널에서 검증해온 그 분할 매수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 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